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위약 효과라는 말 아실 겁니다. 실제로 치료 효능은 없지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이 호전됩니다. 경제에도 이런 위약 효과가 많은데요. 방향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도 발맞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물을 조절해서 서민들에겐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 목적의 부유층은 절제하게 해야 되는데 담벼락 전체를 높여버렸습니다. 당장의 위약 효과의 반대급부가 경기를 얼어붙게 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드립니다. 요즘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버터, 생크림, 치즈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가공식품들 생산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원인 그리고 대안 전해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로될 위약 효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팔벗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10월 들어서도 3%대로 올라선 곳들이 많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들에게 새로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리에 대한 이 반등, 상승세 가팔라지고 있다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대출이나 부채에 대한 관리 때문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 계속 이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최근에 금리가 어느 만큼 올랐는가를 살펴보면 네. 전반적인 시중금리라든가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저점은 사실은 그 7월 말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사실 8월 지나면서 그리고 9월, 10월 들어서 시중금리, 특히 대출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 가서 그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을 받으실 때 네.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되는 게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코픽스 금리가 9월에 0.04%포인트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돈을 빌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 역시도 같은 달 동안 0.04%포인트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현재 통계가 발표된 것이 9월까지의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10월 들어서 시중금리가 또한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10월 들어서도 한 0.1%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서 사실은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 코픽스냐 신규 취급이냐 이렇게 기억나실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어떤 정부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효과나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가 왜 올라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경기가 좋아져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살펴보면 그다지 좋지 못하고요. 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가? 사실은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네. 우선은 왜
외부 요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죠. 네. 실제로 9월에 인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9월 미국의 FOMC를 앞두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확산이 되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 역시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렵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러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기업 구조조정인데요.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타이트해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러한 대출 규제의 변화입니다. 네. 한마디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더 이상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고 예전보다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크게 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최근에 가계 대출 측면에서는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쪽으로 그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가계가 돈을 빌리는 금리, 결국은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내 미국 금리 인상도 확실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경우, 지금 2%대에서 3%대로 올라갈 경우에 가계가 입을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낮았던 이러한 금리 수준에 비해서 현재의 시중금리 수준은 약 0.15%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라던가 이러한 시중금리가 1%포인트 변화하는 것은 우선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사실은 최근 가계부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예전보다도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의 수준이 약 1%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한 개 가구가 8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분석은 사실은 과거 이전 데이터에 기반을 한 것이고 최근의 상황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2월 수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5월 비수도권에 대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여심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가장 골자는 무엇이냐면 네.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부 대출을 원칙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거치 기간 없이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체 가계부채 안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죠. 네. 결국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감안을 할 경우에 그리고 금리 변화에 실현 가능한 폭을 감안을 할 경우에 한 개 가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규모만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풍선 효과예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 개 가구 내지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비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과 같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러한 대출들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대출 조건이 좋지 못하고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금리 상승과 관련을 해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이죠. 특히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최근에 가계부채 풍선 효과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타계층에 비해서 더 큰 타격,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물코를 조절해서 작은 것들 또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살려두고 어떤 투기 수요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아예 문 자체가 좀 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알맞는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상당히 이질적인데요. 돈이 많은 계층, 자산이 있고 소득이 많은 계층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겠고요. 네. 반대로 지속적으로 가계 수지가 적자인 가구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를 어떤 계층이 주도하고 있는가, 결국은 어떤 계층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어디에서 돈을 빌리고 그렇게 빌린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중적인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LTV DTI 비율이란 그 규제와 관련을 해서도 사실은 LTV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도 변화고요. 네. DTI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네. 한마디로 LTV, DTI 묶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네.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LTV만 손대야 될 수도 있고 DTI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한 대책이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서민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그 제도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채의 근본적인 성격과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부채 총량에 접근하는 정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좀 거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지금 연내 미국 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현재 금리 인상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여전히 올해 말 12월에 미국 FOMC에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올해 말 12월에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 초에 인상이 되느냐보다 인상을 하는 시점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 미 연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느냐, 얼마나 촘촘하게 올리느냐,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미 연준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금융시장의 반응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돈의 가치에 대해서 또 실제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필요할 때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한 걸음 한 걸음 경제 탐구 생활 같이 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경제 탐구 생활이 아니고요. 함께 경제 이슈 또 단어에 대해서 공감해보는 시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립니다.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등장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것의 인상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자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생활 나아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이것이 내려가면 이것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어서 가게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몇 년간
조만간 이것이 낮아지면서 부동자금이 증가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비율을 묻는 두 글자 정답입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이달 초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서 걱정하셨죠. 이 수출 감소세 조금은 둔화되는 건가요? 잠시 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값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도 인터뷰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상승폭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이폰 7이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잠시 후 뉴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출이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대자동차 파업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까지 겹쳐서 이제 수출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런 요인을 감안해 봐도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집계를 해보니까 249억 8,600만 달러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증가한 겁니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다가 8월에 2.6%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인 9월에 마이너스 5.9%를 기록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나 줄어서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열흘 사이에 이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반등의 이유나 배경 어떤 겁니까? 항목별로 일단 보면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무선통신기기는 28.1% 감소했고요.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수용차도 15.6%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에 선박 수출이 전년 대비로 52.4%나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놨는데요. 이 밖에도 철강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도 각각 5%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실 선박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한쪽만 수출해도 전체 수출에 좀 큰 영향을 주는데요. 네. 그 때문에 이런 반등 요인이 다소 일시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조업일수가 올해 14.5일로 지난해 14일보다 길었던 것도 이제 수출 증가에 기여했는데요. 네.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2.3%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의미 있는 전환이 아니라 부분적인 전환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값 또 재건축 과열 이런 걸로 지금 규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폭 좀 어떻습니까? 좀 둔화됐나요?
네,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부동산 124 조사를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0.3% 올랐던 것에 비하면 좀 속도를 줄인 겁니다. 특히 과열 우려가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 값은 0.1% 올랐는데요. 지난주 0.42%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올해 3월 25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인 겁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05%, 0.02%에 그쳤고요.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잠실주공 5단지 호가가 떨어지면서 31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아파트 값은 0.27% 올라서 지난주 0.28%와 비슷한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금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까지 급등하면서 이 투기 우려가 번지니까 정부가 뭐 투기 과열적 지정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규제 요인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과열지구 지정이라던가 이런 규제들 나오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 이런 보도가 하도 잇따르니까 국토교통부가 오늘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단계적, 선별적인 시장 안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특정 지역을 후보로 올려놓고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같은 이제 집값이 뛴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대책의 추진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이제 규제에 나선다는 얘기 때문에 뭐 강남 집값의 상승세나 거래는 좀 주춤한 양상인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과열된 게 아니라 지방에서는 좀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을 좀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칼을 꺼내 들었는데 이 외과적 수술이 가능할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폰 7 출시된 날이네요. 어떻습니까, 반응? 지난 14일에 애플 이 아이폰 7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고 오늘 정식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예약 판매 첫날에 뭐 10만 대 이상 팔려서 이 전작인 아이폰 6의 2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가 상당할 것이다 뭐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 네. 오늘 공식 출시하자마자 빨리 받아보고 싶어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 3사 매장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아이폰 7 출시 현장에는 무려 이틀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줄을 선 소비자가 100명 넘었다고 합니다. 또 SK텔레콤의 강남 직영점 출시 행사에서는 150여 명이 줄을 섰고요. LG U+도 이제 전국 9개 매장에서 아이폰 7 출시 행사를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 기존의 애플 제품 마니아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뭐 좀 사러 간 이유도 있고 갤럭시 노트 7 교환 고객이 몰린 것도 이제 아이폰 7의 인기를 더 높인 이유로 꼽힙니다. 예. 자, 이 애플, 삼성의 노트 7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배 아픈 뉴스 같기도 한데 또 아이폰 7에서도 비슷한 발화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에서인데요. 이제 외신 보도를 좀 보면 이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 사는 이제 남성 한 명이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7이 지난 20일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구매한 지 한 2주 정도 되는 아이폰 7을 이제 옷에 넣어놓고 그 옷을 차에 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아이폰 7에 손상을 가한 적도 없고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서서 지난 9월에도 이 미국 텍사스에서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화한 아이폰 7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뭐 직장 동료가 예약 주문한 아이폰 7 플러스를 받아봤는데 뭐 박스가 그을려져 있었고 제품이 폭발한 상태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뭐 사실 여부는 확인 안 된 상태인데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이런 사례가 몇 건 없고 이제 애플도 이 발화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이폰 7 구매자들도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대표 스마트폰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진짜 불이 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뭐 국토부는 당장 뭐 특정 지역 대상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긴 했는데 뭐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진 않으면서 일부 지역 과열만 잡을 수 있는 뭔가 좀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듯합니다. 예, 칼을 꺼내야 되는데 수술 칼을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보시면 버터, 생크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유는 남아돈다 이런 뉴스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유로 만든 버터는 왜 이렇게 품귀 현상까지 빚는 걸까요? 최근 고지방 다이어트 등으로 버터류 인기가 올라간 데다가 수입에 비해 국산을 선호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생크림 버터 대란 사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원인과 대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빵집들도 국산 생크림 버터 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가 남아돌아서 걱정이다, 이런 인터뷰 저희도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크림 버터 같은 가공품 어려워진 건가요? 예, 사실은 2014년과 15년에는 원유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좀 심했었는데요. 네. 원유 공급 과잉이 되면 유업체들은 그 과잉된 부분을 탈지 분유로 만들어서 재고로 이제 보관을 하다가 다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버터하고 생크림 같은 경우는 탈지 분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방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탈지 분유를 만드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생크림하고 버터가 부족한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탈지 분유를 해가지고 재고로 쌓아둘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크림하고 버터를 덜 생산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공급 부족과 또 최근에 지방 다이어트로 인해가지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공급 부족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한 마트의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가까이 이 버터, 생크림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또 요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버터나 생크림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은 조절이 됐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공급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산 유가공품의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낙농산업 자체가 유가공 산업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시유, 우유에 우리 시장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흰 우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80% 정도가 이제 시유 생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20% 정도만 유가공품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원유 가격이 이제 해외 낙농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업체들은 유가공품 생산을 좀 꺼리는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가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산량 감소의 문제 등이 있는데, 우유나 국내산 버터류 가격이 수입산 대비 높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낙농가가 어려워지고, 또 FTA 이런 영향들을 고려하게 되면, 농가도 줄어들고, 계속 생산 축소가 장기화되거나, 내지는 공급 곤란 문제를 겪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원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유 소비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유가공품에서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유가공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막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유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한 우리 낙농의 그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우유뿐만 아니라 유가공품의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 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시유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량도 크고 또 네. 금방 상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유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입이 쉽게 될 수 있고 또 수입 제품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 가공품에 대한 가격이 높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U는 뭐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가더라도 네. 유가공품 만드는 원유에 대해서는 좀 용도별 가격 차등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수입산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 많은데 계속 수입산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또 국내 생산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말씀하신 이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용도별 가격 차등제 이게 뭔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CU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을 사주는 거고요, 농가로부터. 네. 그리고 가공유, 버터나 치즈 만드는 원료인 원유에 대해서는 좀 그거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농가 수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예. 가격을 좀 낮게 해서 구매하면은 그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좀 일정 부분 거기 보조를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가공원료질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해가지고 네. 하고 있지만은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그 용도별 가격 차등제로 인해서 농가가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좀 보조해줄 필요도 있고요. 네네. 업체들도 이제 어쨌든 국내산이라면 그런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네.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농가에게 적정 수준에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가도 같은 낙농 산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농가도 약간은 좀 손해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가공류의 전체 양을 늘림으로써 이제 가격이 줄어드는 부분을 좀 커버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줄지 않는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산 유가공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좀 이렇게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세밀하고 용도별에 따른 다양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좀 로드맵을 그려야겠다 이런 취지도 저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도별 가격 차등제 사실 2000년, 2001년에도 제기가 됐었고 뭐 오래된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게 제대로 관리하거나 또 협조되지 않으면 서로 생산 농가, 정책 당국 또 가공업체 이렇게 협조되지 않으면 이게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가격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원칙 같은 것들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제도가 벌써 도입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는 10년 이상 됐고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산업 내에서 특히 유업체랑 농가랑 그런 서로 간에 그 같은 파이를 논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그렇게 밝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어두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결국에는 낙농가 유업체가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그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부분에서 정부는 일정 부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야 될 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다각적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게 저희가 단순히 뭐 버터, 우유 먹는 문제로 봤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또 있었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자, 가을은 정말 독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안에 숨은 경제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오늘도 경제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제목으로는 도대체 이 책의 어떤 내용을 가늠할 수 없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릿은 영어 단어인데요. 네. 모래, 작은 돌, 티끌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 속담에서도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 책에서 의미하는 그릿은 태산을 만들어내는 작은 티끌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 인내, 투지, 역경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 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이 1000만 명이 넘게 본 테드 강연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쓴 책인데요. 네. 우리가 인내, 노력, 끈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앤젤라 더크워스는 10년이 넘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 노력과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릿 척도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이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릿이란 무엇인지, 그릿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릿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 그릿을 키우면 정말 그릇이 커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저자의 이력도 좀 특별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앤젤라 더크워스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펜실베니아대에서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수재인데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생업과 직업과 천직의 차이를 깨닫고 과감히 컨설턴트란 직업을 때려치고 네. 박봉의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들의 차이점은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거죠. 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동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스텔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을 뛰어넘는 성공의 조건 그릿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단순히 학문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직접 종단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들을 증명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명 높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훈련, 이걸 비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가서 누가 중도에 탈락하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또 문제아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 가운데 누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끝까지 가르치는지, 또 거절이 일상인 영업직에서 어떤 영업사원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판매 실적을 내는지 연구를 했고 네. 그 모든 성공의 한가운데 그릿이 있음을 밝혀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 단어 그릿입니다. GRIT인데요.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도 야, 이거 그릿이 도대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성공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능이 먼저일까요? 노력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노력을 꼽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인데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재능이 먼저인가 노력이 먼저인가가 아니라 네. 재능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가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천재들, 예를 들어서 신들린 듯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 독특한 시선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예술가들,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억력 대회에서 우승한 수학 천재들의 기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재능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땅히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재능이네, 그거 가르쳐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최근 우리가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중계 방송이 최고의 선수를 볼 유일한 기회이거나 네. 매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경기 결과만을 봤다면 그냥 성공의 이유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년 동안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재능이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또 포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좀 천재 같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거 노력으로 안 돼, 저거 재능이야라고 구분을 했는데 구분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재능은 노력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 직접적인 노력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속단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 문화가 영웅주의, 성공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선천적 재능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공의 조건은 노력의 양과 실패에 대응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릿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공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이승이라는 공식까지 만들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나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량과 재능보다 앞서는 것,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력과 끈기, 그릿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릿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첫 번째가 어떤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네. 예. 관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열정은 하늘에서 갑자기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끊임없이 파헤치다 보면 열정이 생겨나고요. 네. 둘째가 관심사를 남다른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질적으로 다른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1만 시간만 하면 뭐든 될 수 있다는데 다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식적인 연습, 어떤 좀 그렇습니다. 특별함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더 높은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목표의식은 삶의 의미나 목적, 이타심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그냥 돈 벌기 위한 생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이타심의 발로에 의한 천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네. 삶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똑같은 청소부 일을 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번째 그릿의 조건은 희망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희망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막연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냥 바라는 거. 언젠가는 될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책은 희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훈련할 때 그릿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독특한 이런 단위들, 이 속에 있는 내재된 것들이 성공 또 행복을 만들어내는데요. 열정, 아주 좀 특별한 이 열정을 의식적으로 관심 가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 그다음에 목표의식, 그리고 희망,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이 네 가지가 중요하네요. 뭐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보면 참 어렵잖아요. 취업률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지금 하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흑수저, 뭐 이생망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도 좀 반면교사 삼고 또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가 정말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좀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역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문화가 그릿을 성장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앞서서 만들어야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책은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꿈은 꾸어야 이루어진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 정답 금리. 치과 가요. 네, 8236님. 재미있었네요. 생수 한 박스 받으실 분은 1358님이고요. 원마운트 티켓은 8236님께 드립니다. 라마다 호텔 숙박권은 6154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다시 도움되는 생생경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